우리는 왜 자꾸 안철수를 바꾸려고 할까요? 안 교수님. 글쎄요, 왜 바꿀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 바꾸려 하는지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진실하고 진솔성이 있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만드는 거는 국민들한테 우리 신뢰감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인물을 보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안철수를 바꾸려고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왜 자꾸 나올까요? 근데 저희 좋은 상품은 사실은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케팅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이 소비자한테 사용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그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을 제대로 마케팅을 못한 거죠. 그 책임은 안 후보한테도 사실이 있고요. 측근에 있는 사람도 사실이 많아요. 홍보나 이 미디어 쪽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좋은 상품이 많이 노출되어지고 또한 홍보되어져서 그 가격이 높고 다른 상품하고 차별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큰 중책은 어찌 보면은 신입사원이기보다도 경력직이면서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마케팅을 전공했던 우리 박 교수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우리 또 안 교수님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왜냐하면 저는 안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상품의 포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상품을 제대로 아직 모르고 있는 국민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한테 지금 이 책임을 떠돌리기는 아니, 리스크가 좀 크죠. 아니, 저들린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후보들에 대한 그 면밀한 장점과 단점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냥 민주당 아니면 국힘 후보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안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또 솔직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회사하고 고객이라는 입장에서는 상품을 이제 정확하게 홍보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쓰는 거는 국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이 정확한 상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역으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야,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는 건데 그 국민에 돌리면 결국은 표는 깨지는 거죠. 자, 상품을 사실은 알리는 게 사실은 홍보 마케팅인데 결국 미디어하고 언론 여론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 거대 정당이 갖고 있는 그 힘과 돈 그걸 통해서 사실은 미디어를 장악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 후보와 이 국민의 당에서 준비를 좀 소홀히 했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최근에 많이 바뀐 트렌드가 정치 의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자극적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생각과 철학, 사상보다는 어떻게 지금 자극적으로 탁 들어오는지 그렇죠. 느낌, 필 예.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언론 미디어를 활용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한테 전부 1억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전부 1억을 받게 되면 또 상대적 그 박탈감이 또 생기잖아요. 전부 1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부 없는 거나 전부 1억을 갖고 있는 거나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지 않고 돈을 주는 거는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편하면은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결국 또 가난해지거든요. 일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인데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쉬게 되죠. 놀고 싶어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그런 게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허경영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뭔가를 준다는 거는 사람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철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포퓰리즘이잖아요.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줍니까? 돈이 있어야 주는 거지. 국민한테 세금 받아갖고 나눠줘야 되는데 마치 그냥 수표 찍어갖고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정치라기보다는 정치는 기업하고는 다르게 기업은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요. 기업은 물론 우리가 하는 이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정치는 분배
균등한 분배를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기회를 줘야 되나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치한테 바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허경영 씨는 정치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쇼. 그죠? 쇼죠.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주는 주겠네. 거는 뭐 거짓말이죠. 아니 그리고 또 모두 받으면은 모두 없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물론 뭐 저는 주면 좋겠어요. 좋은데 저 혼자만 받으면 좋죠. 주지도 안 할 거고 네. 물론 이제 재원 문제잖아요. 네. 재원이라 하면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에요. 그게 조세 문제예요. 그 조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거 되지 않는 꿈이다,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죠. 근데 아니, 문제는 맞아요. 이제 예. 그대 여당과 그대 야당이 가지고 있는 포퓰리즘이에요. 예.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여론에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지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을 이제 연달아서 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뭐 진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하는 내용도 보면은 좀 진보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보수예요, 보수라고. 진보예요? 거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직 거기는 왜냐하면 색깔이 거기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진보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진보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이제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재명 후보는 진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극렬한 기득권을 가지고자 하는 보수예요. 정치적 입장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확보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적이죠. 보수는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평등 내지는 형평성에 추구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진보라고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예. 자 그러면은 분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가면 200만 원을 준다. 예를 들어요. 거기 재원을 어디서 세금으로 해야 세금에서 돼요. 해서 결국은 새로운 평등 내지는 재분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죠? 진보죠. 진보예요. 그러면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사실은 짬뽕이에요. 근데 그 또한 포퓰리즘이라니까요. 이게 포퓰리즘 자체가 진보 쪽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보가 뭐냐면은 자본주의에 대비한 사회주의에 대해서 나온 게예요. 형평성이에요. 자,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 걸 조금 뺏어서 그렇죠. 복지 복지 차원에서 차원에서 조금 채워주는 게 사실은 진보적 사상이에요. 자, 그거는 사회 구조라든지 통치 철학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평등, 형평성을 앞세워도 뭐가 깨져요? 제일 중요한 자유가 깨져요. 자유가 깨지면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깨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열심히 있어도 일해도 뭐 똑같으니까. 결국은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먼저 발전되었던 어떤 평등을 추구했던 국가들이 지금은 신자유주의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포퓰리즘의 가장 위험한 게 뭘 것 같아요? 포퓰리즘의 가장 위험한 거? 돈? 돈인데 돈을 사람한테 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능해져요. 무능해지잖아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어요? 돈을 주는 사람 말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 선택을 할 때 자유롭게 선택을 할 거 그렇지 못할까요? 자유 선택 의지가 없어지고 구속에 들어가죠. 돈을 돈에 주는 대한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는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우리 하나의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벌써 1800년대 때부터 이걸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주의, 프랑스의 민주주의 하면서 이 토코벨이 이야기했던 민주주의 역설이 나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포퓰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우매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철수를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철수를 뭐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안철수를 그대로 지지하고 믿어줘야 된다고 또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실용주의자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예, 실용주의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선진국에 있는 그 나라들 보면은 독일, 뭐 미국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나라를 진보라고 생각해요,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실용이죠. 실용주의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이익이 되고 이익을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나왔고요. 뭐 경제는 진보, 네네. 뭐 안보는 보수, 네. 뭐 이런. 물론 이제 일부 진보가 조금 더 흥행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진보가 조금 흥행했던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이클은 타되 진보와 보수보다는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 그 국민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선택하는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대표 같은 분은 전체가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거의 실용주의에 가까워요. 그렇죠. 진보나 보수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정권 교체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권 교체가 기존의 정책 실패에 대한 것을 책임에 대한 물음이지 진보냐 보수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삶이 좀 더 질적으로 올라갈까, 또 어떤 하나의 부가 균등하게 배분이 될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국가가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실용주의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이게 실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념적으로 하면은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이게 또 실제로 20대하고 30대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네 후보 중에서 지금 현재 나온 네 후보 중에서 누가 제일 대표 경력이 많냐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안철수 후보님이 가장 경력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서 가장 신뢰가 된다. 아무래도 그 한 회사를 그 취직을 할 때도 능력 있는 대표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전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좌우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대가 하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존의 그 현재 그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밖에 검사 구수해서 한 경력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적으로 국가를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쓰고 또 그 한계적에서 또 국가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물론 그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한 번에 어쨌든 도지사를 했는데 예. 변호사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글로벌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서 또 그런 언어에 대한 모든 거를 갖다 사실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그 리더하는데 본인들한테는 가장 신뢰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받고 또 본인이 직접 월급도 줘받고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도 운영해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힘들지만 자기 그 수입의 절반을 어쨌든 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대한민국 그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 연구비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실질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안 후보님이 아닌가. 그래서 안 후보님이 가장 신뢰가 된다고 20대, 30대에서 그렇게 깊게 그 보는 친구들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도 뭐 안 후보님에 대해서 어떤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부족하다, 뭐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바꾸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안철수를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뭐.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멀티플레이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팔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그 말도 지금 이제 그 오해받는 게 뭐냐면은 안 후보가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여러 가지가 산만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거 그건 좀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멀티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안 후보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너무 복잡하게 산만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또 다른 업종에서 성공한 그런 유형의 인물이잖아요. 안 후보께서. 그런 면에서는 멀티플레이예요.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그 국가대표 축구 같은 잘 보면은 옛날에는 한 포지션에 뛰어난 선수들만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멀티플레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쓰질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그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 자기가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중용했던 선수가 다친다든지 어떤 컨디션의 저하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듯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국정 운영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멀티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을 때 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민들은 멀티플레이를 원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상품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인데 안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할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분은 뭐 강단이 없다, 좀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다, 뭐 답답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상 결혼하는 어떤 가정들을 보면 어떤 남편, 어떤 부부가 좋으세요? 어떤 남편이 좋으세요? 고함 지르고 카리스마적인 고함 지르는 옛날에 그런 그런 사람 아예 싫죠. 아니죠. 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 필요한 리더는 감성 리더예요. 그렇죠. 감성 리더자예요.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줘서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이제 능력이라기도 하고 감성 능력이 높다, 뭐 EQ 능력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게 이제 감성 리더십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후보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변화를 준다든지 좀 각색하면은 이 감성 리더 있는 감동을 주는 리더자로서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파워먼트 리더십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해요. 군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떤 권한을 또는 책임을 부하한테 완전히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합니다, 사실은. 근데 위에서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책임을 또 안 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가 작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안 후보님의 리더십은 이제 아주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리더십이잖아요. 뭐 제가 군 생활을 이제 한 30여 년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의 리더십이 있지만은 안 후보님 같은 리더십은 이제 솔직히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지금 뭐 작년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지금 안 후보님이 얘기하는 선진화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어떤 리더십이 또 필요한지 그거는 아주 정말 잘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이제는 이제 예전처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보다 성기능 리더십을 좋아해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 안 후보님은 일단은 들으세요. 듣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기존의 그 우리가 있는 정치권에 있는 리더십은 듣지는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생각이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9번을 듣고 한 번을 생각해서 그 리더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존의 그 정치를 하시는 그 리더십의 언어는 구어체 리더십을 했다면 우리 안 후보님이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문어체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게 고급스러운 게 리더십이 결여된 걸로 생각이 든 거지 절대로 저는 시대의 변 따라서 맞는 리더십의 시작인데 아직 그것을 국민이
몰라준다. 그러면 또 다시 국민 탓으로도 돌리게. 자, 이제 좀 전에 이제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 그렇죠.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안 후보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잘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우한 바이러스하고 했을 처음에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라는 말을 쓰기 전이죠. 대구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한 바로 20일 동안 처음. 거의 이제 목숨 걸고 네. 간 거예요. 그렇죠.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게 사실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네. 그거 끝나고 나서 총선 때 표를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3명밖에 없는 당이 됐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선진화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거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네. 그 총선 때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면 비례가 더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보수표가 이렇게 분산될까봐 그것을 자제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당을 희생해 가면서 국민의 보수의 표를 몰아주는데 해줬다는 그 깊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결과는 그렇죠. 이제 실패라고 보는 정치적인 거죠. 어떤 실패로 정치적인 실패로 보는 거죠. 판단했을 때. 그거는 이제 오히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리더십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성과는 확실히 내야 저는 되는데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제가 비례 19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례 19번이지만 그 후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이제 그렇죠. 존재감이 존재감이 있기 있는 때문에 지금도 뭐 제가 이제 국민의당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람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결국 그렇죠. 그때 총선 때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치로서의 길은 그 사람들이 출마하고 당연하죠. 표를 얻고 예. 그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심이 되거든요. 한번 딱 멈춰버리니까 하나의 그 나가는 탄력을 잃어버린 거죠. 탄력성의 문제 같아요. 근데 그건. 그것도 또 저는 내부에 있으니까 제가 약간의 그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 서로 당이 합쳐지는데 단일화되는데 어떤 같은 말도 말 따라서 어떻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모두 영혼이 단일화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 국민의당 파이를 키우지 않았던 거예요, 조직을. 그리고 모두 다 그 또한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저는 그거는 국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국힘의 그 리더가 된 대표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또 우리가 다 자기가 참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당 당원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조직을 늘리지 않았어서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 벌어지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물론 상황이라고 막 내모시면 그게 또 이상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과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좀 반론하자면은 정치는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정당의 목적이 정권 혜택에 그러니까 있다라고 제가 뭐 정당법이 아니, 돼 있어요. 예. 초등학교 때 제가 그럼요. 정치를 뭐 당을 창당하는 거는 그럼요. 그래서 뭐 당을 창당해서 대통령 후보를 안 내는 거는 그는 쓸모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다른 정당에 있는 당대표들이 이렇게 제3당으로 해가지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거는 지금 뭐 진영 잘 버티고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아니 잘. 거기는 제1야당과 제1여당이기 때문에 그게 거대 야당과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3당에서 음. 외롭고 고독하게 이 정도까지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좋은 인재가 좋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는 저는 실패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예.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고 맞습니다. 발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거는 너희들이 이해해 주라. 난 이러니까 그 과정을 다 국민 알아주라. 탓으로 돌리는. 아니요. 문제가 그것도 되는 제가 거죠. 본의 아니게 너무 진실하고 저는 왜곡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그 특보 생활을 하면서 당대표 특보 생활을 하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그 생각하고는 조금 틀리게 그 이 당이 조그맣고 그러니까는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사람을 잡지 못했던 거지.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당 대표였어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이거는- 멀리 여기 멀리 왔어요. 왔어요. 이거는- 멀리 왔는데 여기는 무슨 이거 아니에요. 말이냐면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당연하죠. 이야기하다가 당연하죠. 자 양보를 했는데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인정은 돼요. 그러나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어요. 분명하게. 그걸 얻지 못했던 거는 책임이죠.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래사회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거는 자 그러면은 안 후보 아까 우리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리더들이 경청은 한다. 근데 결국 뭘 못하냐면 공감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듣기는 듣는 척은 하는데 듣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그 바꿔야죠. 사람하고 교류하고 공감해서 그 다음에 삶의 행태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리더들이 지금 현재 앞에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 리더로서 이제 어떤 리더가 진정한 리더냐 그거는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각자 리더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리더거든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리더를 과거사를 보니까 아 이런 리더십을 추구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역사가 독립운동, 산업화, 민주화 이 수많은 이 과정들을 한꺼번에 압축하고 있는 이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산업화할 때는 정말 이제 투쟁 앞으로 나가자 이런 리더십이 통했다면 민주주의에 오면서 공정과 상식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뭐 무너져서 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이 딱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요게 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좀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게 이론에 대해서 리더십이 이론이에요. 예. 첫 번째 이제 특성이 이론인데 그렇죠. 리더는 그 특성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에 가졌던 이론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전쟁 시에는 어떤 그 카리스마틱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이미 인물도 좋고 키도 키도 있고 힘도 힘도 있고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특성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걸 가진 사람 없어요. 근데 언어 중에서 몇 가지를 타고난 이론에 입각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요즘에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은 상황 이론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자, 전쟁 시에는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되죠? 카리스마 있는 리더여야 되죠. 근데 연구소라든지 어떤 그 기획을 하는 팀에 가서는 어떤 리더가 필요해요? 협조하고 자발적인 리더, 민주적인 리더, 그런 예. 리더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카리스마 리더가 왔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아무도 출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에 맞는 리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리더가 어떤 스타일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정 부분 뭐랄까 위장이나 변장은 아니더라도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이 감성 리더, 서번트 리더 이러한 것들의 모양 아닐까. 그런 면에서 안 후보께서 조금만 더 변화를 준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해결도 안 되고 뭐 자기에게 이득도 없을 걸 뻔히 알면서 그런 포퓰리즘을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요즘에 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도대체 그 누가 했죠?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했죠. 네.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싶어요. 자, 이 기본소득을 준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주에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내놓지 않았겠어요? 왜? 네. 열광하니까. 이분은 이제 표만 얻으면 다 되죠. 근데 이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열광하고 표를 준다고 했을까?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30% 중반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34%. 자,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는 20대, 30대한테 표를 얻겠다고 사실은 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이후로 20대, 30대가 오히려 저 야당 쪽으로 갔어요. 특히 윤석열 네, 쪽에 네. 많이 갔죠. 네. 뭐 안철수 후보 쪽에 많이 왔다가 다시 왔다 윤석열한테 갔다 왔다 하고 갔다 하고 있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2030 세대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기본소득을 준다는 사람을 피해서 갈까? 공정한 기회와 그런 거를 더 그거보다는 네. 2030이 생각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옛날에 이제 돈 준다 그러면은 덥석 넙석 받아 먹었어요. 받아먹었죠. 예, 우리들 세대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2030 세대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못 믿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오히려 이 2030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자, 왜? 기본소득을 준다는 건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자기 돈이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을 지금 모아서 줘야 되는데, 자,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부채가 생기는 거죠. 계속 누적될 거예요. 그 빚을 누가 갚아요? 우리는 죽으면은 청년들이 못 갚아요. 그렇죠. 못 갚죠.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갚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갚- 자, 그러면 자기들이 갚아야 될 돈, 누적, 빚이 많아지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했다. 우리 눈속임하고 결국 우리 어깨에 짐을 많이 매달게 하는 후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이 포퓰리즘을 잘못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결정적인 실패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알려주면 그 사람이 이것도 처리하면 표 올라갈 건데 어떡하죠? 처리를 못하죠. 이제 이미. 못하겠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제 자주 아예- 말 바꾸기는 하니까. 말 바꾸고 아예 명수니까. 기본소득 갖고요. 한 그 조직 선거 캠프도 있어요. 근데 뭐 그 다음날 또 말을 바꾸는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다.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해서 기업을 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을 줬잖아요. 근데 없을 때 그 100만 원은 좀 가치는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그리고 또 그대로 또 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 소득이라보다도 어떤 생계 유지비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절실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금액을 나눠줘서 지난 그 코로나 위기에 그 돈이 절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뭐 그냥 통장에 들어온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좀 더 그 기반을 잡을 수 있게끔 사실 자살률이 가장 많이 생긴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첫 번째 굳거든요. 물론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권을 생각했을 때 두터운 우리가 경제를 갖다 살아서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국가는 국민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그 후보님이 말하는 거는 포퓰리즘을 떠나서 굉장히 사실 옳지 못한 거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죠. 계획이 정리할까요? 없다. 자,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복지와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조금 학문적으로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국민들한테도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면은 이제 진보와 보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최대 잉여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유경쟁 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경쟁 시장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이익과 또는 사회적으로 잉여가 생기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 그렇죠.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네. 보상을 받는. 그렇죠. 보상을 받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일 안 해도
뭐 보상을 받는? 아니죠. 일을 안 하면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일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는 뭐 능력이 있잖아요. 저 능력이 좀 없어요. 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10개를 만들면은 능력 없는 사람,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은 2개, 3개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럼 그에 대한 리워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본부장님은 한 달 1,000만 원을 버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제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디에서 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본부장 세금을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렇죠. 100만 원 세금을 내게 해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수입은 200만 본부장님 900만 원, 원. 저는 200만 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삶을 살게 하고 그 갭을 줄이는 이게 하나의 이제 형평성에 입각한 어떤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참 쉽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인데 결과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든지 아무리 일 안 하든지 수익이 똑같아요. 근데 이 사회주의는 좀 달라요. 분배가 아니고 재분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번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일부를 받아서 그렇죠. 즉 세금이란 합법적인 조세를 통해서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보태주는 거예요. 재분배. 이걸 왜 재분배한다 그러고 또는 형평성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 과도하냐, 아니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맞춰주는 데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금을 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옆에 힘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 행복해지는 거잖아.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내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서구 사회예요. 근데 그게 일명 사회적 경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힘들어요. 왜? 문화가 다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서구라는 건 기독교 문화예요. 그분들은 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한테 일시적으로 맡겼던, 우리는 관리자고 청지기 입장에서 관리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사회 환원을 시켜요. 자손들한테 안 남겨줘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예요. 그 재산은 내 거예요. 내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손은 내 자식한테 주고 가야 돼. 사회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불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에 쓰는 어떤 기부 행위,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제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수용해야 있느냐. 되고 어느까지 이상은 조금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 즉 조세 저항도 그런 측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이제 해야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가격을 올려서 그것을 올림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을 다시 이제 그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재분배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일명 몰아주기죠, 뭐.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했던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이게 결국 시장 경제를 안 해서 그래요. 시장이 맡겨놓으면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없죠. 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부장께서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집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그럼 건설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많이 짓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많이 지었어요. 또 그 내려가. 수요자는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규제를 통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자는 공급이 많지 않다. 불안한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매입하려고 해요. 근데 공급은 규제가 있어요. 많이 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땅, 토지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세금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밸런스 깨지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만 깨져도 이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줘서 전국적으로 또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큰 사회적 이슈 내지는 맞죠. 이 부동산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보수 정권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두 정권 합쳐봐야 2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보 정책하면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좋아했던 분들이 강남 복부인들이에요. 그때는 약 50%가 올랐어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부동산 정책은 특별하게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이 있다든지 뭐 투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 음, 좋아져서 뭐 산골에 길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뭐 전혀 뭐 그건 아주 자연스럽지만은 이런 어떤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갑자기 근데 문제는 그 투기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세금만 더 내는 비싼 호텔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세금을 많이 맞네. 내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5억짜리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5억에 대한 이자를 깔고 앉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10억에 대한 이자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요새 20억씩 그러니까.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이자가 뭐 한 3%라 생각해봐요. 20억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을 주고 새를 사는 거면은 호텔 생활이에요. 호텔 사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나쁜 부동산은 나쁜 정책.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이 낸 부동산 정책 있잖아요. 45년 모기지론. 그게 굉장히 타당하고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안 후보께서 내놓은 게 뭐 실용적인 얘기니까. 미국 같은데 보면은 부동산 대출이 집값의 약 90% 많게는 100%까지예요. 왜? 집은 그대로 만약에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LVP 40%, 뭐 많이는 50%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외국에서 볼 때는 아마 돌대가리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경제를 모르고 또는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규제. 누굴 위한 거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럼 굉장히 머리가 머리 이상한 좋은 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 머리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안담하겠어요. 왜냐면 집 한 채 사는 거에 평생을 벌어도 이제는 집을 못 사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또 대출도 안 되고. 근데 또 대출은 이자가 좀 올라갑니까? 금리는? 이 지금 모든 게 아까 제가 미쳤다고 했지만 모두가 지금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울이라는 집 여기만 구하기가 힘들지 또 지방은 남아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아도는데 서울 집값에 맞춰서 부동산 값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 작용으로 아마 이렇게 된 영향이 가장 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나의 예. 투기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게 투기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10년, 20년 보고 그 정책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앞 정권에서 설령 조금 실수가 했더라도 그 사람들도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변경해야 되는데 이번 그 문정권에서는 30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누더기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추어적이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이미 이제 때는 지나갔고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님이 이번에 그 내놓은 정책,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일단 45년 모기지론으로 해서 누구든지 집을 구할 수 있으면 흔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부동산은 정점이 올랐기 때문에 2년 안에 많이 내려간다. 즉 올랐던 거에 한 40% 정도는 다시 내려갈 거다.
물론 원위치는 안 돼요.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은 원위치로 된다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람 땅을 무지 좋아하거든. 집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죠, 또. 성향이죠.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또 국민 가지 탓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향이에요, 성향. 땅이 또 좁아요. 땅이 좁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애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땅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딱 뜨면요. 오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오를 것 같아요? 뭐 학원비, 아, 집값. 아니, 안 보내는 학원을 그 동네를 다 보내게 그러니까 돼요. 미국 가서도 뭐 그래 미국 예, 가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사는 집을 다 사가시고요. 그러니까. 집값 올려놓은대요. 요새는 이제 한 나라가 추가됐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세계 곳곳에 땅, 땅. 집 다 이렇게 사게 돼서 이제 부동산에 쭉 올려놨는데 아무튼 이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동산 부동산까지 정책까지 가봅니다. 나왔는데 부동산 가격은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시장 경제에 가까운 제도로 아마 시스템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대출 규모가 바뀌어요. 대출 규모가 우리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이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화천 대유 같은 문제가 터졌지만 개발업자도 이익을 취해야지 개발하게 개발할 됩니다.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냥 지난 정권처럼 아마추어가 땜방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 저질러 가지고 온 국민들을 사실은 하우스푸어로 완전 부동산 거지로 만드는 이런 정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권을 바로 가져오고 저 생각은요. 그 사람이 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집을 살려도 금융권이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행 그 금융 이자율 가지고 그 이자율만 내라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님의 그 부동산 정책은. 그리고 45년 동안 할부로 하다가 한 15년 정도는 이자 돈만 갚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원금부터 갚아 나가라는 거니까 조금씩 나눠서. 근데 거기서 좋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그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에 맞추는데 네. 인건비는 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이해는 했는데 자 그러면 관리비는 적자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만 붙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묶고 내리고 풀고 그다음에 대출 그 금리를 낮추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 두 분 감사합니다.